훔볼트상 수상자 마틴 푸크너의 역작, 인류 문화의 위대한 가이드북 기자 아카이브를 만나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2114년 미래의 도서관까지 인간의 지혜를 담는 그릇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이동진 영화평론가 추천 도서. 하버드대 교수 마틴 푸크너의 인류 문화 오디세이.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를 추천합니다. 교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사. 여기 문화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지구에는 여러 인간 집단이 살고 있고 각 집단은 공통의 풍습으로 하나가 된다는 관점이다. 저마다 독특한 관습과 예술을 지닌 문화는 외부의 간섭에서 지켜내야 한다. 두 번째는 한 공동체의 자산으로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차용된 형식과 사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여긴다는 견해이다. 우리는 민족 고유의 문화라는 표현을 손쉽게 사용하고 때로는 자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순수한 문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을까?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마틴 푸크너는 세상 모든 지혜를 정리한 바그다드에서 한강과 마거릿 애트우드가 함께할 2114년 미래의 도서관까지 인류 문화의 15가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다른 문화를 빌려오고 기존 문화와 혼합하며 세계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만들었는지 보여준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의 업적으로부터 새로운 문화 이야기가 탄생한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서로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이다.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며 아름답게 그려서도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이야기다. 문화를 만드는 종으로서 인간의 역사,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문화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각 시대의 인류는 최선의 도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눈길을 돌려왔다. 그리스에서 탄생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때로는 로마 제국의 기원으로 활용되었고 때로는 카리브의 식민지 주민들의 긍지를 표현하기 위한 모델이 되었다. 먼 과거, 먼 타지에서 만들어진 예술, 철학, 종교, 건축은 놀랍게도 후대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문화는 그것을 만든 이들의 의도를 벗어나기도 한다. 유럽에서 발전한 자연권 사상은 백인과 남성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의 노예혁명을 촉발시켜 독립국가 IT를 탄생시켰다. 에티오피아가 솔로몬 왕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텍스트, 케브라 나가스트는 자메이카에서 반향을 일으켜 블랙팬서 등의 흑인 인권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원작자는 오해라고 말했을 재해석이었지만 덕분에 인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다신교 국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신교 혁명, 미래를 향한 문구가 가득했던 아소카 왕의 인도, 서양 예술에 파괴적 영향을 준 일본 다색파나와 중국 경극. 컬처는 단절과 복원, 권력투쟁과 무모한 여정을 매개로 전 지구를 움직인 문화적 성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신하고 접합하는 문화의 특성이 인류의 지혜를 미래로 전하는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인류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담은 아카이브이자 창조적 종인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북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했다. 이 책은 저장, 상실, 복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즉 쇼베동굴 같은 곳에 아주 오래전 인간이 남겨둔 흔적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극장, 불교와 기독교 사원, 섬 도시 테노치티틀란, 이탈리아 스투디올로와 파리의 살롱처럼 인간이 만든 문화적 공간까지, 또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맛보고 싶을 때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에서 수집품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장소와 의미를 만드는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이 모든 곳은 예술과 인문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보존하고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로 전파하는 제도의 역할을 했다. 문화 전파를 둘러싼 하나의 드라마가 보존, 상실 그리고 복원이라면 또 다른 드라마는 여러 문화의 상호작용이다. 이는 전쟁과 침략뿐 아니라 교역과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새로운 문화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위대한 문명 가운데 일부는 다른 문명으로부터 차용함으로써 발전했다. 문화 상호작용의 장점이 명확해지자 선견지명을 가진 통치자들은 의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장려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의 만남이 파괴, 절도,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럽 식민지 제국주의의 부상이 그런 경우였다. 제국주의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이 문화적 자산을 비롯한 자산과 노동력을 빼앗아가려는 낯선 이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문화가 접촉할 경우 광범위한 폭력이 뒤따랐지만 공격받는 문화는 놀라운 저항 및 회복 전략을 만들어냈으며 고통스러운 정도로 느린 생물학적 진화와 달리 문화적 적응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생물학적 적응이 유전자 배열의 무작위적 오류를 통해 진행되듯이 문화적 적응은 전파 오류를 통해서 진행된다. 오류는 문화의 실험 방법이며 이 덕분에 새로운 세대는 자신의 관심사를 과거에 투영하고 과거의 전승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화는 과거의 작은 파편들을 가져와 새롭고 놀라운 의미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재활용 프로젝트이다. 글이 만든 세계, 노튼 세계 문학 선집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학자 하버드대 교수 마틴 푸크너가 정리한 인류 문화의 15가지 장면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리스의 문화를 향유했다. 당나라는 인도의 종교인 불교를 수용했으며 바그다드는 이슬람 이전의 지식을 집대성했다. 강력한 문명을 만든 동력은 결코 순수함이 아니었다. 시대와 대륙을 초월한 각기 다른 개성의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문화를 빌려오고 기존 문화와 혼합하며 세계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만들었는지 보여준다. 일리아스는 어떻게 로마의 기원이 되었는가? 그리스 서사시를 재창조하여 역사의 주체가 된 로마 제국. 그리스가 로마에 끼친 영향은 다른 분야, 특히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로마의 군사적 승리 이후 많은 그리스 교육자들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와 아이들을 가르쳤다. 폼페이 십자층은 주로 그리스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작가의 원전을 인용할 수 있었다. 인류에게는 언제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문화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각 시대의 인류는 최선의 도구를 찾기 위해 먼 과거로 눈길을 돌려왔다. 로마 역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자신들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하여 700년 전 그리스 문학을 활용하였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하였으나 그리스의 문화는 사라지긴커녕 로마에서 더욱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로마 어디에서든 그리스 희곡을 묘사한 그림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그리스 작가의 이름을 외우는 건 지식인의 상징이었다. 로마의 정체성과 그리스 문화가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지자 로마인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그리스는 이제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원과 그리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 베르길리우스는 놀랍게도 로마의 기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서사시를 쓰기로 결정했다.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일리아스의 등장인물 아이네이아스가 로마의 시조로 선택되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아스가 등장하는 아이네이스라는 서사시를 통해 로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가 패배한 뒤 도망친 인물인데 베르길리우스는 왜 패자를 로마의 시조로 설정한 것일까? 베르길리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패자를 선택한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로마인은 그리스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뿐 언제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에 끼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동시에 로마 제국이 그 자체로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솔로몬 왕과 흑인 인권 운동의 관계는 유대교 신앙에서 블랙팬서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문화의 연쇄작용. 에티오피아는 계약의 궤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유대 왕조의 직계 후손임을 선언하고 에티오피아와 유대 왕조를 연결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텍스트 번역이나 유물 수입보다도 훨씬 단단한 왕조 계승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러한 문화 접목이나 이전을 추구하는 것이 케브라 나가스트만은 아니다. 문학, 종교, 예술에는 최초의 창시자가 존재하지만 언제까지나 창시자의 의도에 머물러 있진 않다.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을 만든 이들의 의도를 벗어나고 점점 더 풍성한 의미를 담게 된다. 14세기 에티오피아 서사시 케브라 나가스트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브라 나가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왕조는 솔로몬 왕을 계승한 유대 왕조의 직계 후손이다. 히브리 성경의 이야기와 달리 케브라 나가스트의 솔로몬 왕은 에티오피아 여왕이 방문했을 때 그녀를 품에 안았고 여왕은 왕의 아이를 임신한다.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 여왕의 아이 메넬리크는 훗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고향을 그리워한 그는 모세가 만든 계약의 궤를 훔쳐 에티오피아로 도망친다. 솔로몬 왕의 혈통,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계약의 궤, 이 두 가지 요소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유대 왕조의 권위를 손에 넣는다. 푸크너는 이러한 문화 혼합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히브리 성경을 구약으로, 기독교 정전을 신약이라고 정의한 오늘날의 성경 역시 이질적인 두 문화가 결합된 사례이다. 후대의 해설자들은 역사적 권위와 함께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의미도 갖고 싶어한다. 정통성과 독창성을 모두 손에 넣으려면 과거의 텍스트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정해야 한다. 케브라 나가스트는 에티오피아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솔로몬 왕을 등장시켰지만 솔로몬 왕을 여왕에게 욕정을 품은 죄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케브라 나가스트 역시 수세기가 흐른 뒤에 예상치 못한 미래를 만들었다. 20세기 초에 만국 흑인 진보 연합을 결성한 자메이카 태생의 마커스 가비는 흑인 기독교의 역사적 모델로서 에티오피아에 주목했다. 당시 에티오피아 왕이었던 리즈 타파리 마코네는 케브라 나가스트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고 마커스 가비를 포함한 자메이카 흑인들은 케브라 나가스트에 매료되었다. 유대 왕조의 권위에 기댔던 케브라 나가스트는 백인들의 역사를 반박하고 흑인들의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텍스트가 되어 블랙팬서 등의 흑인 인권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히브리 성경에서 케브라 나가스트 그리고 블랙팬서까지 이러한 역사의 연쇄는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텍스트의 원작자는 오해라고 말했을 재해석이었지만 덕분에 인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원작자라는 직함은 그리 큰 힘을 갖지 못한다. 때로는 오해와 재해석이 더욱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유럽에서 발전한 자연권 사상은
백인과 남성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의 노예 혁명을 촉발시켜 독립국가 IT를 탄생시켰다. 일본 다세파나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는 서양 기법을 도입한 작품이었고 당시 일본 미술에서 이질적인 화풍이었으나 그 맥락과 상관없이 일본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는 독창성과 고유성에 대한 신화를 파괴하며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역사의 전환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개방과 변화 속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 중국 불자들은 인도에 끌렸으나 감히 서역으로 위험하고 금지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현장은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다녀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성지를 방문하는 경험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현장이 가지고 돌아온 경전과 물건, 관찰과 경험 덕분에 중국 불교는 부처의 고향인 인도의 불교의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이 번성할 수 있었다. 중국의 현장 법사는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16년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났던 그의 여정은 놀랍게도 부처가 꼭 인도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교훈으로 끝난다. 인도 불교가 아닌 중국 불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문화가 변화한 문화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며 어떤 문화든 지식과 지혜를 전하기 위한 최선의 모습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타지의 문화를 배척하는 국수주의의 시대.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는 폐쇄된 세계에서 과연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지 도발적으로 질문한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모두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수많은 도전과 모험이 있었기에 탄생했다. 문화가 이동하고 변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신교 국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신교 혁명, 미래를 향한 문구가 가득했던 아소카 왕의 인도, 서양 예술에 파괴적 영향을 준 중국 경극.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는 단절과 폭언, 권력투쟁과 무모한 여정을 매개로 전 지구를 움직인 문화적 성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신하고 접합하는 문화의 특성이 인류의 지혜를 미래로 전하는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인류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담은 아카이브이자 창조적 종인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북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했다. 다른 문화를 차용하는 방식의 중요성은 과거를 차용하는 방식, 즉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네페르티티와 아케나톤은 왕의 계보에서, 조각상에서, 다른 모든 기억에서 삭제되어 거의 잊혔다. 혹시 이 급진적인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비난을 위해서였다. 이후 몇천 년 동안 아케나톤은 아마르나의 범죄자로만 알려졌다. 이러한 삭제는 놀랄 만큼 효과적이었고 역사에서 네페르티티와 아케나톤 두 사람의 실험을 제거해냈으며 수수께끼만을 남겼다.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왕과 왕비가 과거에서 지워지다니 참으로 씁쓸한 아이러니다. 네페르티티와 아케나톤을 지운 것이 일신교 실험 때문이었다면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일신교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이집트 역사 속 이 짧은 시기를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다신교 안에서 살았다면 아톤 실험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나 역사의 각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과거를 본다. 복잡한 프레스코와 아트리움 건물, 극장을 갖춘 폼페이는 로마의 문화적 접목의 결과를 보며 감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폼페이 광장 옆 커다란 건물에 새겨진 베르길리우스의 명문은 로마의 신화적 기원이 트로이의 아이네이아스라고 설명한다. 프레스코화부터 극장에 이르기까지 폼페이 전체가 이러한 문화 실험의 증거다. 다행히도 우리는 남은 흔적을 통해서 지혜의 창고를 볼 수 있다. 그 흔적은 어마어마했고 바그다드뿐 아니라 아랍 제국 전체를 배움의 중심지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 보존과 생산이 개발된 곳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지혜의 창고는 단독 건물이 아니라 지식을 수집, 번역, 종합한다는 아이디어, 즉 단일한 장소가 아니라 과거와 다른 문화의 산물을 대하는 태도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문화는 다양한 표현 형식과 의미 생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성과 실험을 통해서 번영한다. 문화 접촉으로 선택지가 증가하면 문화 생산과 발전은 자극을 받는다. 반대로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차단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며 문화 융합 실험을 감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편협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를 무시하고 파괴를 용인하거나 장려함으로써 스스로 가난해진다. 문화는 보존과 부활을 자진해서 떠맡은 사람들에게 달려있고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영감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무언가가 본래 어디서 나왔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문화는 거대한 재활용 프로젝트이며 우리는 다음에 사용될 때를 기다리며 그 유적을 보존하는 매개자에 불과하다. 문화의 소유자는 없다. 우리는 다만 다음 세대의 문화를 물려줄 뿐이다. 마틴 푸크너는 하버드 대학교의 바이런 앤드 애니타 윈 드라마 교수이자 영문학과 비교문학 교수이다. 베스트셀러 시리즈인 노튼 세계 문학 선집을 편집하였고 하버드 대학교의 온라인 대형 공개 강좌를 통해 4000년에 걸친 문학의 역사를 소개해왔다. 그리 만든 세계 혁명의 시, 도둑의 언어, 변화하는 행성을 위한 문학 등의 저서가 있으며
2017년에는 뛰어난 역량의 학자 및 예술가에게 수여되는 구겐하임 펠로십을, 202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쌓은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훔볼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틴 푸크너는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술과 인문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칫했습니다. 문화의 큰 흐름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왜 이런 것들을 생산할까요? 즉각적인 용도가 없는 것들의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는 특히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다른 문화를 패척하는 국수주의 시대인 지금,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마틴 푸크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전략은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식민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한 암묵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화적 전유와 관련된 좌파의 특정 입장이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모로 공감하지만 문화적 전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버드대 교수 마틴 푸크너의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였습니다.